안녕하세요. 까칠한 담임쌤입니다. 12월 8일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 평가원 공식 채점 데이터를 공개했습니다. 또 12월 9일 날 수능 성적표를 배부했습니다. 각 언론기관과 입시업체에서 다양한 평가를 내놓고 있지만 수험생과 학부모님께선 많은 혼란을 느끼리라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수능 성적 데이터 패턴이 다른 해와 많이 다른 양상을 보이며 그로 인한 혼란과 두려움으로 하향 지원 추세가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철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현실적 대응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까담TV 평가원 공식 데이터 분석 동영상을 시청하시고 여러분의 정시 지원 전략을 구상하는 데 도움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3학년도 수능평가원 공식 데이터 분석을 통해 수능에 대한 전체적 분석, 평가원 공식 데이터 분석 요령, 정시 지원 전략 구상 대원칙, 그리고 국어와 수학 데이터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체적인 분위기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많은 언론기관과 입시업체 발표를 통해서 확인을 하셨지만 국어는 작년에 비해서 훨씬 쉬웠었고 수학은 어렵게 출제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만점자가 전년에 비해서 3분의 1로 줄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수학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 국어가 작년보다 쉽게 출제됐고 그리고 올해 학생들의 분포를 봐도 쉽게 출제된 건 맞긴 하지만 수학이 어렵게 출제됐다는 것은 다소 주의해서 받아들여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어에 비해선 상대적으로 어렵게 출제된 건 맞긴 하지만 최상위권 100분위 그리고 1등급 인원수를 확인해 본다면 약간 묘하게 해석될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아울러 사탐을 선택한 학생들 중에서는 가장 많이 응시한 생활과 윤리가 어렵게 출제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생활과 윤리를 선택해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생활과 윤리에서의 등급 또는 백분위가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과탐에서는 가장 많이 선택한 지학과 생명원이 쉽게 출제된 반면에 화학원이 어렵게 출제되었습니다. 따라서 화학원을 선택했는지 여부 아니면 생원과 지학에서 실수를 얼마나 했는지의 여부가 자연계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울러 영어 1등급 인원도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지금 보는 것처럼 6.25%에서 7.83%로 증가한 게 눈에 보이시죠? 작년 같은 경우 제가 컨설팅을 진행했을 때 연대 고대뿐만 아니라 특히 지방의치 한수약에서 영어 1등급 등급간 점수차 큰 대학에 지원할 때 영어의 성적이 은근슬쩍 영향력이 컸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는 것처럼 어느 정도 늘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영향력도 살짝 약화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수학이 어렵게 출제됐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등급 간 점수차 그리고 각 등급에 해당되는 인원수를 비교해 봤을 때 최상위권 학생들은 동점자가 증가를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동점자가 증가를 하니까 하향 지원 추세가 뚜렷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심할 건 하향 지원 추세가 뚜렷해진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하향 지원을 하라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명심해 주시길 바라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능평가원에서 공식 데이터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과연 이 데이터를 우리가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 거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올해 발표된 데이터는 당연한 얘기겠지만 각 과목별로 전년도 데이터와 비교를 해보셔야 됩니다. 특히 응시 인원, 난이도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 난이도를 판단하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각 등급컷 표준 점수를 확인하시고 그리고 각 100분이 또 등급에 포함된 인원수를 비교해 보셔야 될 겁니다. 또 지금 보는 것처럼 등급간 표점차도 확인을 하셔야지 어느 정도 유용한 데이터 분석을 하실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정시 지원 전략을 구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아까도 얘기 드렸던 것처럼 국어는 쉽게 출제된 반면에 올해는 수학과 사탐의 선생윤
어렵게 출제되었고 과탐에서 가장 많이 선택하는 생명과 지학에서는 다소 쉽게 출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묘한 분위기가 형성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명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대략적인 분위기를 살펴보는 데 중요한 변수인 수학의 미적분 응시 인원도 한번 비교를 해보셔야 될 텐데 무려 작년보다 약 2,400명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뭐 이유는 잘 아실 겁니다. 최상위권 모집 인원이 작년부터 많이 증가가 됐었죠. 의치 한수야 그 다음에 카이스트, 유니스트, 디지스트 같은 과학 중점 대학 그리고 심지어 계약학과 같이 신설된 최상위권과가 많아졌고 또 만약에 일부 과목을 못했을 때 교차 지원의 유리함을 뚜렷하게 작년하게 확인했기 때문에 미적분 응시 인원이 늘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걸 전체적으로 분석을 하셔서 여러분의 정시 지원 전략을 구상하셔야 됩니다. 아울러 이런 것을 기본 베이스로 하신 다음에 여러분이 지원하고 싶거나 아니면 모험하고 싶은 대학의 입결 데이터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고맙게도 대학 어디가에서 상세하게 제공해주고 있죠. 즉 여기서 제공하는 합격생 데이터의 백분위와 본인 백분위를 비교하셔서 전략을 구상하셔야 되고 그리고 제가 정시 컨설팅 시리즈에서 누누이 강조드렸지만 각 대학의 과목별 반영 비율도 꼭 확인을 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전체적으로 요게 여러분 지원 전략을 짜는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가 될 것이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할 게 있습니다. 특히 사탐하고 과탐에서 이런 현상이 좀 나오고 있는데 1등급 컷의 표준 점수가 상승은 했지만 1등급 컷 인원수가 오히려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거냐? 요게 좀 여러분이 헷갈리실 수 있는데 1등급 컷 표준 점수가 상승하는 건 일단 지금 보는 것처럼 진짜로 시험 문제 자체가 어려워서 전체적으로 학생들의 수준과 상관없이 평균 점수가 떨어져서 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표준 점수라는 건 잘 알고 계시죠? 개념을. 즉 시험이 어렵게 출제됐을 때 고득점을 받는다면 보상해주는 차원으로 표준 점수가 높게 형성이 되는데 어쨌든 시험 문제 자체가 전체적으로 어려워서 학생 수준과 상관없이 평균 점수가 떨어져서 1등급 컷 표준 점수가 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는 대부분 1등급 구성 인원의 인원수가 줄겠죠. 그런데 올해 특히 사탐과 과탐을 이따가 차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1등급 컷 표준 점수는 살짝 올랐는데 1등급 구성 인원이 늘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땐 왜 그러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즉 전체적인 응시생의 수준이 약간 떨어지고 그래서 평균은 떨어지지만 그러나 상위권의 일정 부분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그 학생들이 그 점수를 즉 어느 정도 자신이 받았던 고득점을 유지하고 있으면 1등급 표준 점수 컷이 올라도 인원수가 늘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소위 말하는 고인물 또는 넘사벽의 학생들이 일정 수준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잘 명심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정시 지원 전략을 구상할 것이냐? 일단 저의 분석 동영상을 열심히 시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 밑에 설명란에 정시 지원 가이드라인 링크를 걸어둘 겁니다. 작년에 제가 제작했던 정시 지원 가이드라인 안내서인데 이거를 활용하셔서 정시 지원 전략을 구상하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네이버 블로그에다 올려놓은 건데 이거의 순서대로 따라가시게 된다면 효과적으로 또 점수를 낭비하지 않게 구상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작년에 제가 촬영한 뉴 정시 컨설팅 시리즈도 반드시 여러 번 반복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학사, 대성마이맥, 이투스 모지의 사용법을 정말로 자세하게 찍었습니다. 비록 작년에 올려둔 거지만 올해도 별 차이가 없을 거기 때문에 이거를 꼭 여러 번 시청해주고 숙지해주시고 봐주셨으면 좋겠고 전체적인 이론을 알고 계셔야지 여러분들이 제대로 지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원칙이 뭐냐? 물론 정시 컨설팅 시리즈에 세세하게 자세히 설명드렸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것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안전지원 대학은 무조건 하나를 선정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성향에 따라서 두 군데를 선정하실 수도 있긴 하겠지만 죄송하지만 올해는 하향 지원 추세가 어느 정도 뚜렷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안전지원 대학을 최소 하나 그리고 두 개 정도는 꼭 선별해서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나군에서 찾으셔야 되고 다군에선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안전지원 대학을 찾으시면 안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군에선 지원할 대학이 급격히 적어지기 때문에 예측값이 벗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앙대를 제외하고 또 뽑는 인원도 많이 적기 때문에 안전지원 대학을 다군에서 선별한다면 꽤 리스크가 커진다는 것도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나머지 반드시 아무리 하향지원 추세가 뚜렷하다 할지라도 모험지원 대학은 하나 정도는 반드시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대학 어디가에서 제공하는 그 정말 훌륭한 그 좋은 정보들은 합격생 데이터의 합격화 70% 백분위를 제공해 준다는 걸 꼭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즉, 그 이야기는 그 밑에 하위 30%가 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모험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도 명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서 최상위권은 그 급간 점수차가 되게 미미하지 않느냐라고 반문하시겠지만 그 말씀은 맞습니다. 최상위권 당연히 급간 점수차가 되게 미미하지만 그러나 중상위권 대학에서는 은근슬쩍 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대성마이맹, 이투스 모지, 진학사와 같은 온라인 배치표가 원서 접수 마감 전에 보정값이라는 걸 반영합니다. 즉 상황에 따라서 학생들이 몰렸을 때 점수를 좀 짜게 잡습니다. 합격 예상 점수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격 가능성이 예를 들어서 50%였는데 30에서 20%로 줄을 수 있습니다. 이걸 제가 보정값을 반영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보정값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흔들리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특히 각 배치표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등수 자료하고 합격 예측 점수의 데이터를 제공하는데 제가 10여 년 넘게 경험을 해보면 여러분들은 생각보다 이 등수 자료에 정말로 많은 영향을 받으십니다. 저의 뉴 정식 컨설팅 시리즈를 보시면 제가 거기서 누누이 강조드렸지만 등수 자료라는 게 학생들의 흐름을 볼 수 있긴 하겠지만 이걸 보고 심리적으로 흔들린다기보다는 개인적으로는 요걸 보고 중심을 잡고 움직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합격 예측 점수도 마찬가지 각 업체들이 보정값을 반영하기는 하지만 그런데 이것만큼 막 엄청나게 변동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마찬가지 여기서 저에게 반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선생님 요새 컨설팅 업체들이 전문화되고 세분화되고 그다음에 다양화되면서 경쟁률에 따라서 또 이런 기법을 통해서 예측하는 업체들이 많아졌는데 그런 걸 꼭 생각해야 되지 않나요? 라고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기법, 즉 제가 알고 있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결국 그런 모든 기법들이 반영된 결과값이 작년 대학 어디가에서 제공하는 합격 예측값에 다 녹아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안전지원 대학이든 모험지원 대학이든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보다 큰 흐름을 보고서 적용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점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마찬가지로 온라인 배치표 사이트를 구매를 하셨으면 표준 점수하고 백분위에 따라서 어느 것이 나에게 유리한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상위권 대학 표준 점수와 탐구는 백분위, 변환 표준 점수를 활용하는 건 저도 잘 알고 있긴 합니다만 자연계 의치한 수약, 지방을 포함한다면 여기서 나에게 유리한 대학을 좀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마찬가지 지방에 있는 상위권 대학도 마찬가지 이런 것도 다르게 적용하기 때문에 나에게 유리한 것이 어떤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겁니다. 그리고 뉴 정식 컨설팅 시리즈를 보시면 알겠지만 과목별 반영 비율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것도 잘 활용하셔서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최상위권과 중상위권 전략이 다소 다르게 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어는 생각보다 변별력이 약하고 수학은 최상위권은 변별력이 약하지만 중상위권은 변별력이 유지가 됐고 탐구, 사탐은 생윤 때문에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지만 과탐은 지원과 생원이 쉽게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게 되게 묘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각 동영상 마지막 부분에 최상위권과 중상위권 학생들의 어느 정도 지원 원칙을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 끝까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년도 그리고 2023학년도 각 과목별 응시 인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기서 주목하실 거는 국어의 언어와 매체 그리고 수학의 미적분 인원을 잘 보시면 됩니다. 작년에는 언어와 매체는 13만 명 정도, 미적분은 17만 명 정도 응시를 했었고 올해는 미적분의 인원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19만 4천 명으로 늘었습니다. 약 2만 4천 명 정도 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언어와 매체도 마찬가지 응시 인원이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는 것처럼 수학의 미적분 인원의 응시 인원이 는 것은 여러분도 짐작하시고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최상위권의 정시 모집 인원이 늘었고 계약학과가 신설되어서 인기가 증가함과 동시에 교차 지원이라는 정시 지원 전략 때문에 학생들의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탐구는 응시 인원의 숫자와 각 과목별 난이도가 대단히 중요할 겁니다. 특히 과탐에서 그랬던 성향이 뚜렷했었죠. 작년에 보시면 지금 보는 것처럼 생윤, 사문, 한지, 윤사 이렇게 돼 있고 과탐도 지원, 생원, 화원 이렇게 돼 있는데 마찬가지로 올해도 순서는 응시 인원의 순서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생활과 윤리가 가장 많이 응시를 하는 과목인데 올해 생활과 윤리가 대단히 어려웠고 그 다음 윤리와 사상, 네 번째로 많이 응시했던 윤리와 사상이 어렵게 출제됐다고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얘는 해석하는데 약간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겁니다. 그리고 사회문화하고 한국지리는 쉽게 출제된 경향을 확인하실 수 있어서 생활과 윤리를 선택을 많이 하셨을 텐데 이 과목에서 어떤 점수를 받았냐가 대단히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는 것처럼 지학, 생원, 화원 순서는 거의 비슷하죠. 그런데 지원과 생원은 올해 다소 평이하게 출제됐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화원이 어렵게 출제됐다는 걸 뒤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화원이 3순위고 인원수도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이 화원을 선택하신 친구들의 성적에 따라 다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국어 성적부터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19학년도부터 작년까지 보시면 인원이 감소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작년에 비록 1등급 컷 표점이 131점이었지만 제가 작년 평가원 공식 데이터 분석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최고 난도의 학생들의 숫자는 대단히 적어서 국어도 되게 어려운 불순이었다고 분석을 해드렸을 겁니다. 올해 비교해 본다면 상당히 큰 차이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작년에 1컷이 131, 그리고 2컷이 124, 그리고 1컷의 인원은 17,900명이었는데 올해 1컷은 126 표점이, 2컷이 122고 1컷의 인원이 늘었습니다. 물론 2컷은 살짝 줄긴 했죠. 그런데 1컷의 인원수가 늘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또 중요한 판단 요인인 등급 간 점수 차를 보면 지금 보는 것처럼 작년에 1등급하고 2등급의 표준 점수 차이가 7점이었는데 올해는 4점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2등급하고 3등급의 작년 표점 차가 8점이었는데 올해는 5점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등급 간 표준 점수 차가 작다는 얘기는 각 표준 점수 1.1점 또는 100분위 1%당 동점자가 많이 몰렸다는 걸 의미합니다. 따라서 국어에서는 변별력이 대단히 약화될 수 있다. 특히 최상위권에선 약화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정리할 때도 말씀드리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국어를 잘 봤다고 해서 특별히 유리할 것은 없지만 못 봤을 경우에 상대적으로 충격량이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도 명심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수 분포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급 컷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보시는 것처럼 최고점에서 1등급 컷까지 인원이 이렇게 긴 구간에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짧은 구간에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인원은 훨씬 더 올해가 많습니다. 즉, 각 100분이 표준점수 1점당 분포에 있는 동점자 수가 훨씬 더 많이 늘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는 것처럼 작년에는 최상위권 학생들의 숫자가 적었었죠. 즉, 극상위권은 국어에서 대단히 유리하게 점수를 받을 수 있었다면 작년에, 올해는 특별히 2점이 된다고 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는 것처럼 2등급도 보시면 동점자가 짧은 구간에서 형성된 걸 보실 수 있고 3등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조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아까 얘기드렸던 것처럼 극상위권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촘촘하게 동점자가 많기 때문에 시험을 잘 봤어도 이득이 크게 증가하진 않겠지만, 그러나 시험을 못 본 친구들은 충격량이 적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보는 것처럼 표준점수 차가 적으니까. 따라서 국어는 분석한다면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언어와 매체 응시 인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전년 대비 1컷 표준점수가 하락을 했고 1등급 인원수가 증가를 한 걸 확인하실 수 있었으며, 전년 대비 등급 간 표점 차도 하락을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까 1등급 차이가 7점에서 4점으로 2등급하고 3등급 차이가 8점에서 5점 차로 주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동점자가 증가를 해서 최상위권 학생들에게는 변별력이 약화가 됐다는 걸 의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어 점수의 영향력은 다소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얘기는 최상위권은 이익이 좀 감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얘기는 시험을 못 본 학생들에게는 국어 점수가 다소 낮아도 수학을 잘 본다면 어느 정도 국어의 낮은 점수를 보완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수학을 잘 본다. 그러면 지금 여기도 제가 언급해놨지만 1등급을 받아야 되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건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 따라서 국어를 반영하는 데 있어서 주의할 것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온라인 매치표에서 자신의 점수가 표점이 유리한지 100분위가 유리한지 확인을 하시면 되고, 당연히 국어 반영 비율을 잘 따져보셔야 될 겁니다. 내가 국어 시험을 잘 봤다. 그러면 어떻게든 국어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을 찾으셔야 될 거고, 내가 국어를 다른 비슷한 수준의 학생들에 비해서 못 봤다. 그럼 당연한 얘기겠지만 국어 반영 비율이 적은 대학을 찾는 게 유리할 겁니다. 지금처럼 상황에 따라서 수학 점수를 잘 받으면 어느 정도 보완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수학 점수가 좋은 경우 보완 가능하다는 것을 수학에 1등급을 맞아야 된다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학 어디가에 가서 내가 지원하고 싶은 대학에 수학의 합격자 70% 100분위를 봤더니 92%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등급의 성적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합격자 70% 컷의 92%니까 그거보다 조금 높은 100분위를 받았다. 뭐 예를 들어서 93%를 받았다. 뭐 92.5%를 받았다. 그렇다면 국어 점수가 다소 적더라도 보완이 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즉, 나하고 비슷한 수준의 학생들의 수학 점수보다 조금 높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수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은 어쨌든 가나로 분리되어 있을 때 데이터 반영이 좀 어색하니까 이것만 보시면 될 건데, 작년 수학은 첫 해여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불수능이라고 소문이 자자했던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1컷의 표준 점수가 무려 137이었고 그리고 18,000명, 그리고 등급 간 표준 점수 차가 지금 보는 것처럼 10점 차이가 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평가원 공식 데이터 분석 동영상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려웠는데 작년 시험은 또 이상했습니다. 왜냐? 만점자의 숫자가 또 제일 많았던 시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동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소위 학생들이 말하는 최상위권 고인물의 학생들은 그대로 유지가 됐었던 시험이었기 때문에
참 묘한 시험이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올해는 비교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1등급 표준점수 1등급 컷은 133입니다. 그러니까 4점 정도 떨어진 거 확인하실 수 있고, 그리고 1등급의 인원수는 늘은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신문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 전년도에 비해서 만점자의 숫자가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해서 수학이 매우 어렵게 출제된 것처럼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이거는 좀 위험한 발언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즉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지금 1등급, 2등급의 표점차가 10점, 2등급, 3등급의 표점차가 10점인데 올해는 1등급, 2등급의 표점차가 7점, 2등급, 3등급의 표점차가 7점이니까 등급 간 점수차가 적어졌기 때문에 그 등급에 해당하는 인원수가 늘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18,000명에서 22,000명, 약 4,000명 정도가 는 거죠. 31,000명에서 33,000명, 꽤 많은 인원수가 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수를 보여주는 도수 분포표를 보니 등급컷을 한번 반영을 해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여기에 낚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만점자의 숫자, 그러니까 여기 보는 것처럼 2,700명이죠. 올해 만점자의 숫자가 930명입니다.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가 만점자가 줄었다. 3분의 1 정도. 이 말은 맞습니다만, 그러나 극상위권 학생들의 성적을 봤을 때 한번 우리가 요기 점수제를 볼까요? 3,000명 정도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마찬가지 극상위권대를 보면 2,900명대가 되기 때문에 지금 보는 것처럼 만점자는 그럴 수 있겠으나 극상위권 학생들의 성적의 인원수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고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지금처럼 긴 범위에서 학생들이 분포가 됐기 때문에 변별력, 특히 최상위권에서 변별력이 어느 정도 있었지만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2등급에서 상당히 좀 애매하죠. 그래서 변별력, 특히 수학은 상위권 학생을 포함해서 2등급도 변별력이 애매해질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학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면 일단 전년에 비해서 2,400명 정도 미적 선택한 인원수가 늘었다. 그러나 전년 대비 만점자의 숫자가 3분의 1 수준으로 줄은 건 맞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전체적으로 수학의 최상위권의 변별력이 높아진다라고 해석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고 까다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점을 포함한 최상위권, 극상위권의 학생 숫자가 비슷하고 1등급의 인원수가 증가를 한 걸로 보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등급하고 2등급 표준점 수차가 작년에는 10점, 10점이었는데 올해는 7점, 7점으로 줄은 걸 봐서 최상위권 변별력이 애매해졌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중상위권은 변별력이 어느 정도 유지된 건 맞긴 할 겁니다만 어쨌든 이 최상위권 학생들이 이번에 조금 동점자가 꽤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라면 아까 국어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온라인 배치표를 통해서 표준 점수하고 백분위 중에서 나한테 조금이라도 유리한 대학을 선별하는 게 유리할 거고, 그리고 반영 비율도 나의 수학 성적에 따라 하시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여러분 아까도 제가 강조 드렸었죠. 수학을 잘 본 친구들은 수학 반영비율이 높은 대학, 못 본 친구들은 수학 반영비율이 낮은 대학을 골라야 될 건데 그걸 여러분들이 모두 일일이 입시왕을 다운받아서 볼 필요 없고 어쩔 수 없습니다. 온라인 매치표를 구매해서 판단하는 것이 제일 효율적일 겁니다. 그래서 국어하고 수학만을 판단해서 분석을 해보면 일단 이렇게 정시지원 전략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최상위권 학생들에게는 죄송한데 전체적인 변별력이 약화가 돼서 동점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국어, 수학, 탐구에서 어떻게든 실수가 최소화된 친구들이 이번에 좋은 성과를 얻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지원을 해보면 사실 경쟁률도 되게 높아질 것 같고 근소한 차이로 합격과 불합격이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올해는 최상위권 학생들조차도 안전지원 대학 하나나 최소 하나입니다. 또 2개 정도는 보수적으로 선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 보수적으로 선정한다는 게 뭘 의미하느냐? 합격 가능성이 높은 대학을 선정하는 걸 의미합니다. 즉
아까 제가 강조드렸던 진학사 대성마임의 이투스 모지에서 합격 가능성이 높은 대학이 공통적으로 나온 대학은 안전지원대학을 하나 선별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정식 컨설팅 시리즈에서 강조를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이 최저 지원 마지노선 대학을 먼저 정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거기서 안전지원 대학을 최소한 하나는 선택을 하셔야 될 겁니다. 물론 여러분 성향에 따라 2개 선택하실 수 있긴 하겠지만 안전지원 대학은 최소 하나를 선택하셔야 되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가나군에서 찾고 다군에서 안전지원 대학을 찾는 건 리스크가 커진다. 이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온라인 배치표를 잘 사용하셔서 최상위권 학생들, 특히 자연계 같은 경우는 지방에 의치한 수약도 노려야 되기 때문에 표준 점수와 100분위 중에서 나한테 유리한 대학을 꼭 판단을 해보시고 과목별 반영 비율도 유리한 대학을 선정을 하셔야 될 겁니다. 또 사탐에선 생유를 선택한 친구들, 과탐에선 화원을 선택한 친구들이 변수로 작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어하고 수학이 비슷하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한 과목은 선택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화학은 그래도 은근슬쩍 많은 학생들이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점수에 따라 다소 어떻게 보면 변별력이 결정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중상위권은 수학은 변별력이 그래도 유지되고 증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수학을 상대적으로 잘 봤다. 또래 학생들, 비슷한 성적대 학생들을 위해서 잘 봤다 그러면 수학 점수를 잘 살리는 정시지원 전략을 짜시면 되고, 국어의 변별력은 상대적으로 약화가 됐기 때문에 나하고 성적대가 비슷한 학생들보다 수학 점수가 좋다면 국어 점수가 낮아도 보완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너무 쫄지 말고 모험 지원 대학을 하실 때 참고해서 선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찬가지 최상위권의 하향 지원 추세가 강해지면 중상위권도 하향 지원 추세가 강하기 때문에 안전지원 대학 최소 1개는 보수적으로 선정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위에서 반복되는 얘기니까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런 거를 참고하셔서 정시지원 전략을 구상하신다면 나름대로 만족할 만한 전략을 구상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동영상에서 사탐, 과탐 분석 동영상을 올리고 또 그에 따른 지원 전략도 말씀을 드릴 테니까 꼭 저하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